방금 소개받은 이한수입니다. 우선 이게 정부 관계자로 이 토론에 나갔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왜 금융 분야에서 지금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 그리고 마이 데이터든 빅데이터 등 산업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께서 얘기하신 정책 과제에 대한 코멘트와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제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큰 흐름과 방향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셨다시피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하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데이터 정책, 데이터 활용 정책을 전반적으로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정통부, 금융데이터와 정보보호를 소관하고 있는 저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위치정보법 등을 소관하고 있는 방통위 등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 행사를 하셨었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데이터 경제로의 큰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고, 그밖에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우려, 특히 이제 통합적인 어떤 관리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끼리 긴밀하게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만간 국회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와 협의될 수 있도록 법안의 형태로 보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재정,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에서도 8월 중반에 이제 플랫폼 경제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경제, 수도 경제,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련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은 명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 주력 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방향으로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서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 최명호 금융위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3월, 5월, 7월, 특히 3월에 이제 아까 저희 좋게 평가해 주셨던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됐던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의 어떤 분야의 데이터의 특수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법이 복잡한데요. 복잡한 거는 맞는데 이 법들이 생겨나왔던 과정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금융데이터 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이라는 법이 국제적으로 보거나 우리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법이긴 합니다. 이게 신용정보법이라는 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처음 생겨났던 게 94년도에 당시 이제 내무부에서 소관하고 있던 공공기관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94년도에 생겨났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은 금융 분야에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 저희 플레임. 그러니까 이용과 보호를 조화시키겠다는 걸 처음으로 표방했던 법이 95년도에 금융 분야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재경원이었는데요. 재정경제원에서 왜 이런 법을 고민을 했었을까? 지금 이제 짐작을 해보면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외환위기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 금융은 특히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여신 관행 같은 것들은
지금은 이제 뭐 이거저거 다 합쳐서 정부가 뭔가 관여하면 다 관치금융이라고 하시지만 명백하게 관치금융의 유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개발연대 때 어떤 불균등 발전 전략, 불균등 성장 전략에 따라서 특정하게 어떤 자금을 신용 할당하는 방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대형 은행들은 대기업 위주의 대출이었었고요.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수은행들, 당시 특수은행이었던 뭐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다 사채시장 쪽으로 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대기업 위주 대출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없다. 이게 적절하게 그 신용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은행권에서 충분하게 그 여신 심사 능력을 길러가지고 결국은 금융 소외됐던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출이나 어떤 기타 제도권 금융이 이용될 수 있게 하려면은 선진 금융과 달리 우리는 뭔가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95년도에 그 신용정보법 제정의 이유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최초의 법이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조금 경향이 다른데 요새 얘기하는 흔히들 얘기하시는 개망신이라고 이제 그 산업계에서 주로 얘기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좀 요새 그 말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망신법,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많이 정보보호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보호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의료 분야도 그렇고요, 교육 분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항공 분야도 그렇고요. 어떤 민간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그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자기 결정을 잘 실현해 줄 수 있느냐에 관한 법들이기 때문에 개망신법만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됐던 영역들이 99년도에 제정됐던 정보통신망법과 같이 급속한 정보화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어떤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생겼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사실은 그 정보통신망법도 사실은 유럽연합의 95년도에 데이터 프로텍션 디렉티브라고 하는 선진화된 정보보호 법제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입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2011년에 일반법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게 된 거죠. 이렇게 본다면 신용정보법하고 사실은 이른바 망법이라고 불리는 망법상의 정보보호 조항하고 개인정보법상의 그 정보보호 조항들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금융 분야 데이터는 금융 거래와 데이터 생성 활용이 개념적으로 대단히 분리하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망법상의 데이터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처음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용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레딧 소사이티, 신용사회로 매개해준 것이 자기의 신용을 드러내는 개인 신용 정보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제도권 금융과 관계를 맺고 대출 거래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모험을 들게 되면 자기의 그런 그 연체를 하면 부정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쌓일 수 있고 아니면 열심히 그렇게 쌓아왔던 크레딧이 다시 신용을 형성하게 돼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외환위기 전, 특히 2003년 카드 사태, 신용불량자 급증 사태가 일어났던 2003년 이전에는 이런 개인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 부재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특권층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 저희 공무원들도 저도 그 무렵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합격을 하니까 처음으로 마이너스 대출 통장 만들겠다고. 사실은 그건 신용을 평가했던 게 아니라 자격증을 평가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그렇게 10수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신용대출 관행이 생긴 게 100년을 넘었지만 그런 선진화된 제도권 금융을 어떤 그 금융 소외 계층들에게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게 도입의 역사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서정부 위원장님께서 3월달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깃발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쪽 데이터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 교육 분야의 나이스로 관리되는 정보도 있을 거고요. 보건 의료 분야의 의료 정보도 개인 정보의 일종인데 관리 감독 체계도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행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신 대표님 먼저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행사를 통해서 지시하셨던 것과 같이 복잡하고 중복적인 규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중복 규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요. 사실 좀 흔한 오해와 달리 신용정보법과 망법은 사실은 구분 영역이 명확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펌 같은 데서 그게 중복된다라고 보통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흔한 오해들도 많이 상당 부분 해소를 하려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점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법이 단순한 규제를 담는 그런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은 법 그대로 어떤 그 목적과 그 취지가 있어서요. 독자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효율화하자.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보호법은 개망신 3법이 있으니 개망신 3법을 그냥 단순 통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3법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통합되는 게 맞고 어떤 부분이 통합되는 게 부적절한지가 잘 보일 텐데요. 우리는 흔히 좀 슬로건에 좀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린다면 신용정보법은 일본에도 없고 EU에도 사례를 못 찾아봤었고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그 공정신용보호법이라는 법은 저희 신용정보법의 그 크레딧 뷰로 신용조회사에 관한 어떤 행위 규제만을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 법과 같은 데이터 활용,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에 관한 완결적인 체계를 갖춘 법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좀 자만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일본보다는 나은 신용대출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한 규제, 중복성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면서도 그냥 아까 계속 말씀드린 개망신이라는 슬로건이나 어떤 그런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좀 다양한 논의들이 좀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시평가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시평가제는 정말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과제인데다가 그걸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 정보보호법제는 정보통신망법이나 다른 법제와 달리 정보보호에 관한 사전적인 상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사후 조사 문제가 터지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그때 비로소 조사를 나가고 제재를 하는 책인데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각 금융업권별 감독기구에서 이걸 갖다가 사전 상시 감독하는 책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편까지는 이 상시 감독 체계를 금융보안원이나 신용정보와 같은 자유규제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더 확장을 함으로써 정말로 금융권에 체계적으로 정형적으로 관리되는 이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어서 이거는 그 민간 부분의 협조도 기묘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코멘트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술 중립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중립성에 대해서 저희 아까 특히 이제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등의 20년 전 사례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뼈아픈데요. 저희가 3월 19일 날 최종구 위원장님이 종합방어 발표하시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비식별 기술을 저희 법에 수용하면서 원칙 중심 규제라는 표현, 저희한테 익숙한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그게 기술 중립성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저희가 언급했던 게 국제 그 표준화 기구 ISO와 국제전기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안이 지금 거의 드래프트 단계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8가지 비식별 기술과 3가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거의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동용암호 이론이라는 것도 비식별 기술로 언급되고 있고요. 차등 정보보호라고 번역하신 차등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기술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어떤 특정 기술을 활용할 때만 이건 익명정보고 어떤 특정 기술을 활용할 때만 가명정보다 라는 식으로 저희 운용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최종위원장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도 문과생이고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문과생들이지만 이과생인 기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대단히 공유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법학적으로 법률가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냐, 기업의 소유냐, 정보 주체의 소유냐라는 의미가 법적으로는 맞는 문제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185조에 따라서 물건에 대해서 물권 법정주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상표권이나 직접재산권 같이 별도의 법을 둬가지고 그런 형태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형태는 변론을 하더라도 데이터 그 자체의 소유권을 확립하는 문제는 대단히 쉽지 않은 민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 5월 10일 날 발표했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정보 주체, 특히 저희 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주체가 어떻게 개인정보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관리 통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래서 기업들의 빅데이터라는 흐름에, 산업적인 흐름에 대응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7월 달에 그걸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으로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런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의 문제로 조금 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3, 5, 7월 달에 그 발표문을 쓸 때는 저희 금융위원회에 저는 신용정보팀장이었습니다. 신용정보팀이 중소서민국에 있었습니다. 아까 맥락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층에게도 체계적으로 제도권 금융이 포용성을 갖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정보팀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조직으로 금융혁신기획단을 만들고요.
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 신용정보법을 동시에 보시는 국장님이 고위공무원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걸 한눈으로 같이 고민할 겁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학습하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과생들이지만 이과생들과 소통하는 교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과 해외 동향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제언을 계속 해주신다면 저희와 함께 그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